이태원 남부군 영화를 보면은 안성기가 제기열병에 걸리죠. 그래서 지리산 계곡에서 이 진달래꽃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당시 제기열병은 계속 피똥을 싸면서 남부군 전체 병사의 30%가 제기열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 진달래꽃을 딸 때 최민수가 그 대학생복을 입고 최민수가 안성기를 알아보고 둘이 껴안고 막 울던 그 장면. 진달래꽃이 핀 회문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회문산 정상에서 한 10m 정도 내려온 곳에 있는 청근월굴. 청근은 남성을 얘기하죠. 월굴은 여성을 얘기합니다. 엄양의 조화를 얘기하면서 참 이 바위, 이 굴은 그 당시에 회문산에 전북도당이 있던 회문산 3,600명의 전북도당이 있었던 이 회문산에 이것도 어디 보초라든지 누군가가 여기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회문산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회문산은 빨치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빨치산 얘기의 대부분이 지리산을 차지합니다만은 이 회문산도 그 1년 넘게 회문산은 동학 농민군들도 피신을 왔을 거예요. 이것은 산세가 830m 정도 주변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각각 계곡마다 계곡이 풍성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산으로 쉽게 접근하니까 이웃한 곳에서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하기도 쉽고 이곳에서 3,600명 방준표라는 사령관 전북도당 사령관 방준표가 이끄는 3,600명의 빨치산들이 그 1년 동안 이곳에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51년도 8월 달에 무지막지한 공중폭격에 의해서 해산이 되면서 덕유산에 갔다가 지리산 뱀사골로 전북도당이 뱀사골로 옮겨가는 그동안 그 1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을 때 국군이 수복을 하고 난 뒤에도 이 근방은 해방구라서 감히 군경이 이 근방을 접근을 못했대요. 그만큼 이 동네는 전북도당은 아주 군세가 셌어요. 전북도당은 근방에 있는 모든 군당들이 쫙 들어와서 100명에서 150명, 많게는 500명까지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러 갑니다. 공격을 이 근방에 남원까지 공격을 하러 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수역, 여기 오수역에서 열차를 탈환해요. 열차를 탈환해서 거기 무기라든지 거의 먹을 것이 없었을 그 당시 무기를 탈취하는 김일성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방송을 합니다. 남한에 있는 젊은 빨치산들이여 일어나라. 박헌영은 등달아서 방송을 합니다. 일어나서 민족 자결, 통일을 이루자. 빨치산들이여 일격대들이여 일어나라고 방송을 합니다. 끊임없이 입을 털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그 친구들이 이 빨치산들에게 단 한 푼, 쌀 한 톨 준 적이 없어요. 입만 가지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애국을 강요를 하죠. 박헌영이가 만든 강동정치학원 평양에서 한 40km 정도 서쪽으로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남쪽에 있는 훈련 덜 된 청년들을 남노당 당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교육을 유격대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이 가끔씩 통신 장비나 무기를 가지고 내려왔을까? 걔들도 태백산 지구 전투 사령부에 많이들 당해서 제대로 내려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먹을 거 무기 모든 것들 여기서 무기도 만들었어요. 총알도 만들고요. 이 회문산은 빨치산의 흔적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곳은 노령문이라고 그럽니다. 노령문은 노령학원이 그 당시에 회문산 내에 노령학원이 있었답니다. 그 이름을 붙여서 노령문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회문산의 주출입구예요. 이 주출입구만 봉쇄하면은 회문산 안은 완벽하게 적으로부터 빨치산들은 항상 적이라고 불리니까 미군정,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은 적이죠. 적으로부터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진지입니다.
이 회문산을 이야기하려면은 전북도당 방준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어떤 이념으로 어떤 사상이 투철했기에 이 전북도당이 전체 도당 중에서 남도부 신불산의 경상남도 도당과 더불어서 전북도당이 가장 강력한 군세를 차지했는가. 방준표는 그제 출신이에요. 1930년도에 통영에서 일어난 항일투쟁에 선봉을 씁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6.25 때 구빨지, 신빨지들, 그러니까 9.28 서울 수복 뒤에 낙동강 전선에 머물렀던 북한군 병사들이 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지리산과 회무산 이쪽으로 오긴 왔는데, 이 친구들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싸움을 그렇게 능하게 못해요. 모든 싸움 주체는 구빨치들은 남노당 소속이죠. 대부분 고향이 전북, 전남, 이 근방이죠. 방준표는 박헌영의 추천으로 모스크바를 가서 공산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주 뛰어나죠. 아주 뛰어나죠. 그 당시에 러시아는 경제가 막 부흥을 하고 군사, 경제, 중공업이 막 뛰어나는데, 미국과 유럽은 어땠냐면은 대공황이 접어들었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공부를 했겠죠. 그 노동자 농민들이 일어나서 니콜라이 2세 황제를 무너뜨리고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제대로 된 군부를 스탈린그라드에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스탈린 레닌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코민테른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사상이 널리, 코민테른, 박헌영의 마누라 주세죽도 러시아 공산대학 나와서 상하이 코민테른 동양지구에 소속되죠.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방준표가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그분이 이곳에서 노령학원에서 이 회무산 내에 3,600명의 대군세를 거느린 방준표, 전라남도 도당사령관은 밤마다 여기서 당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볼셰비키 혁명, 차근차근 빨치산들은 하루 일과가 엄청나게 바빠요.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안 줘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투쟁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투쟁하고, 가끔씩 가다가 장기자랑 대회. 단 한 번도 혼자 가만히 있어서 사색할 기회를 안 줍니다. 딴 생각을 못하게 해요. 3,600명의 이 빨치산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을까요? 여자분들, 처녀들은 대부분 자기 형제, 자기 오빠라든지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산으로 갔을 때 자기도 따라서 존경하던, 좋아하던 자기 오빠가 산으로 갔을 때 따라왔을 때가 있고,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산으로 갔을 때 경찰들이 계속 경찰서에서 누구 신랑 어디 갔냐고 두드려 펼 때 이 정순덕도 산으로 올라가서 위대한 영웅이 되잖아요. 미군정에서 볼 때는 악질 빨치산이 되지만은 빨치산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대한 영웅 전사가 되죠. 그렇게 되거나, 남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비난한 자들이요. 언제까지 유산자들의 피고름을 빨면서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 것인가? 모여라, 단결하라.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왔노라고.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비겁하고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노라. 당신들은 단결해서 일어나서 외세 미제 앞잡이, 일제 앞잡이, 미제 앞잡이 똑같은 경우죠. 일제와 미제는 동일한 경우로 본 거죠. 일제 앞잡이를 서던 놈들이 똑같이 미제 앞잡이를 쓰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자. 항일투쟁, 항미투쟁. 그렇죠. 똑같은 경우죠. 이분들은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항일투사들이 만주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전설처럼 영웅 대접을 받았잖아요. 이분들도 내가 산으로 가겠다. 이제 내가 산으로 가서 내 선조들이 항일투사가 되듯이 나도 반미투사가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들어왔다고요.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왔죠.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은 이랬어요. 나는 내 삶에서 회문산에서 삶이 가장 행복했노라. 가장 행복했노라. 남녀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나는 내 몸 하나만 간수하면 됐다. 남녀 차별이 아주 극에 달하던 조선시대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차별이 심했죠. 빨치산이 되는 순간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이 장기 자랑을 하고 똑같이 삶을 살면서 드디어 내 인생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 빨치산들이 남성 빨치산 못지않게 전투력이 뛰어났답니다. 이 방준표는 밤마다 매일 1년 내내 차근차근 러시아는 어떻게 세계 3대 대국이 되었고 중공업이 발달해서 미국이 대공황, 유럽이 대공황인 이 시대에도 러시아가 그 가진 거 없는 그 러시아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요. 볼세비키, 노동자, 농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해서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가 됐다. 방준표라든지 이 빨치산들은 1.4.5태 때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서울이 다시 함락이 될 때 드디어 미군이 물러간다고 생각했죠. 앞제비 미제가 물러간다고. 그때 지평리 전투 하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전투. 지평리 전투와 승리하지 못했다면 미군은 거기서 바로 철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하게 철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리치웨이 미 8군 사령관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 군과 미군과 연합군을 몰아붙여도 중공군한테 안 됐어요. 여기에 51년도 8월 달에 대공세가 됐을 때 그때 휴전선 상황은 남쪽과 북한의 중공군, 북한군은 별로 없었어요. 그 중공군과 연합군이 다투고 있을 그 당시에 한국군들은 내려와서 후방에서 준동하던 이 빨치산들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준표가 그런 투철한 희망을 노동자, 농민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항일투쟁을 하듯이 빨치산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제와 일제를 몰아내듯이 우리가 미제를 몰아낸다면은 드디어 우리는 그 유산자들의 피고물을 팔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희망을 이곳, 이 회문산 이 안에서 3,600명이 이곳에서 1년간 그분이 말씀대로 나는 회문산에서 생활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비전양 빨치산 임모씨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산으로 왔는가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북 부안 출신이에요. 이분이 19살 때 산으로 피신했던 남무당 당원들이 내려와서 젊은이들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단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는 단결하자. 이름을 쭉 씁니다. 이름을 쓰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남로당 지원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용군으로 차출되고 낙동강 전투에 투입이 되어서 9.28 수북대 해무산으로 들어오죠. 이분은 51년도에 한 1년, 2년 만에 포로가 되어서 광주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20년 동안 장기 복역을 합니다. 광주 교도소는 빨치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어진 곳이에요. 빨치산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요. 여기서부터 지리산에서부터 토불대들이 빨치산을 잡아서 살아광주에 갈 동안에 차 위에서 얼어 죽고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빨치산이 광주에 가면 20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살아남았대요. 매일같이 총살을 시켜서 버렸어요. 그렇게 하도 무덤을 공동묘지를 많이 만드니까 그 인근 사람들이 그만 좀 죽으려 해서 그래서 살아남아서 20년 동안 장기 복역을 하고 난 뒤에 74년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77년도 4월 달에 이분이 결혼을 하죠.
41살 때예요. 그리고 그해 77년도 7월 달에 사회안전법이라고 그래서 박정희 유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비전향 장기수들은 무조건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0.7평의 감옥소에서 12년간 살아냅니다. 그때 끝까지 석방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89년도에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면서 이분이 석방이 되는데요. 이분 말씀이 153명의 청주교도소에 비전향 장기수 교도소는 따로 있대 독립된 건물이랍니다. 153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비전향 장기수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거나 전향을 했대. 이름만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왜 그 오랜 생활 고통을 겪으면서 전향하지 않았느냐? 자기는 전향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대요. 내 인생의 신념, 내가 어병 활동을 하듯이, 항일 투사를 하듯이, 독립운동을 하듯이 나는 미제와 싸웠다. 내 인생 모두를 미제와 싸웠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지금 당장 죽어도,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당장 죽어도 내 신념을 무너뜨리지 마라. 비전향 장기수 임모 씨는 이런 말씀을 해요. 애국자와 반역자의 구분은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외세와 결탁했는가? 얘는 반역자야. 외세와 맞서 싸웠는가? 애국자야. 자기는 애국자야. 나는 미제 앞잡이들, 6.25 때 우리나라 군 통수권을 가져가고 300만 명의 양리를 학살한 사람이 누구다? 미제다. 미제국주의다. 나는 애국자다. 45년 9월 8일 날 점령군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0만 명의 우리나라 양민들을 죽인 이 미제와 싸운 나는 애국자다. 내가 왜 전향을 해야 되는가? 내 신념을 건드리지 마라. 비전향 장기수 153명의 비전향 장기수 신영복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신다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분도 비전향 장기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에 계신 분은 45년간 계시다가 북으로 가셨답니다. 이분들의 생각, 이분들의 신념, 이념들은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이분들의 이념도 각자 자기들한테 주어진 거라고 봅니다. 근래에 특히 미군정을,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정지하고선 빨치산의 딸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적은 미군적 토벌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아군은 애국봉기, 여순사건을 애국봉기, 지금은 그런 언어들이 많이 유통이 되는, 저는 비전향 장기수 임모 씨가 하신 말씀 중에 애국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을 평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보다 바꿀 수 없는 신념, 나는 애국자였다. 여기 회문산에서 3,600명이 1년간 살면서 이분들은 해방구 애국자로서 애국 활동을 했던 것인가? 아니죠. 이분들은 애국자예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중간자적인 입장이 되기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방공 교육을 받은 방공 세대인데 감히 뭐라고 되게 어려워요. 이분들에게 애국자다, 이분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 수도 없고, 이분들의 죽음, 3,600명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으신 분들이 몇 명 되겠어요? 이분들은 그냥 순박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 소장농들이었을 거예요. 이분들의 삶이, 그렇지만 어떤 여자분들 그랬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해문산이지만 가장 행복했노라. 방중표 전남도당 이 사령관은 54년도에 덕유산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분이 갖고 있던 그 이념, 정확하게 시세, 지식인으로 보는 거죠. 그 당시 세를 읽긴 읽었는데, 하지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세계 최강의 미군,
그 미군과의 붙은 게 그게 잘못이죠. 미군이 아니었고 좀 약한 중공군이나 좀 약한 놈들하고 붙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세계 최강의 미군과 붙었어도 145태 때 거의 이길 뻔했었죠. 중공군이 들어와서 거의 이길 뻔했잖아요. 지평리 전투가 아니었더라면은 미군들은 다 돌아갔을 거예요. 양면학살 유령제 매년 유령제를 거행한답니다. 거기도 찾아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